영화를 사랑한다면 호시절로 오세요. 안녕하세요, 호시절 원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조쿠나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비디오 촬영을 오늘 저희가 영화 얘기를 저희 뭐 원래 채널의 목적이 영화 발굴 채널인 만큼 오늘도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되게 핫한 영화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. 지금 관객 숫자 벌써 한 500만 명 넘어서 600만 명 가고 있는 서울의 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. 네. 저는 뭐 이 영화 보면서 이제 뭐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 것보다 마치 게임 속에 1인칭 플레이어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. 게임 속에. 그래서 되게 현장감 있고 몰입감 있게 느껴졌다. 네.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사실 이제 그 12.12 군사 반란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데 되게 이제 뭐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이제 좀 짬짬이 해가지고 뭐 세탈을 했다. 뭐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알고 계시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시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뭐 다채롭게 다각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관객들이 이제 굉장히 쏙쏙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죠.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훌륭하다 생각을 했고, 이제 김성수 감독님 영화잖아요. 그렇죠. 김성수 감독님이 90년대 이제 정우성 씨 나오신 비트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아수라까지 그렇죠. 정말 꾸준히 그 영화를 만들고 계신 분인데 김성수 감독님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뭐 저도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영화가 워낙 그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어떠세요? 조시 셰프님 주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는 이 영화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워요 지금.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? 도대체? 주변에 이제 조금 이렇게 여러 단톡방들 있잖아요. 그래요? 단톡방에서 조금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그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좀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흔히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에서는 지금 이 12.12가 조금 이제 낯선 거예요. 그렇죠. 이런 사건이 있었는 줄도 몰랐던 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하고 그 실제 현실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와 현실을 구분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지금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. 사실 뭐 저희 이제 화면에 나오면 저희는 12.12를 겪은 세대인 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12.12를 겪지 않았어요.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영화 정말 잘 만든 게 12.12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망원 렌즈로 마치 이렇게 조명하듯이 잘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1인칭 관객의 시점, 1인칭의 어떤 플레이어의 시점 같이 느꼈던 것처럼 아주 그 접사라고 해야 되나? 그 옆에서 그 당시에 현장의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고스란히 잘 전달하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도 되게 느닷없이 당했구나. 정말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겠구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관객들이 되게 화가 나고 무력감을 느낀다. 맞아요. 좀 어떤 답답하다. 그런데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뭐 화를 낼 대상은 있지만 그 당시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막 마냥 화를 낼 수는 없었던 이런 분노의 감정을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이들 토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성수 감독은 12.12라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박제하지 않고 현장 속으로 관객을 안내했다는 점에서 좀 분명히 성공한 작품이고 아주 잘 만든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영화 보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? 영화 서울의 봄? 사실 되게 잘 만들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마지막에 이제 오버랩이 되잖아요. 그 실제 인물들의 사진이랑 단체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? 엔딩 크레딧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그 실제 인물을 그냥 그대로 썼으면 어땠을까? 저기 이름을 실명이 그냥 그대로 공개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좀 어떤 뭐 법적인 부분을 좀 피해가기 위한 뭐 감독의 어떤 묘수라고 할게요. 뭐 꼼수는 아니고 묘수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래도 좀 찾자면 이 영화가 이제 선과 악을 아주 그냥 극명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영화를 전개하거든요. 그래서 영화를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 평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요. 평면적이다? 어떤 게 사건의 전개가 아니면은 인물들이. 그래서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연기했는데 실제 그 모델이 장태환 장군이잖아요. 장태환 사령관인데 그분이 정말 멋있는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
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림체 좋은 배우가 너무나 영웅적인 행동까지 그냥 단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?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좀 너무 먼치킨 같은 캐릭터 아닌가. 너무 영웅스러운 캐릭터. 물론 패배하긴 아닌가. 하지만. 네, 물론 패배하지만 대단히 의롭고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장태환 장군이 아주 전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분의 내면이나 어떤 복잡다단한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더 그려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약간은 있습니다. 네. 저는 그거 의견에 되게 동의를 하면서 네.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제 영화에서 전두광이라는 인물로 나오는 그 이제 뭐 빌런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 빌런 캐릭터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아쉬운 점을 갖고 있기는 해요.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이 모든 그 뭐 쿠데타가 네.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 먹는 장면 있잖아요. 맞아요. 거기에 전두광 장군이 막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가오를 잡는다고 하죠. 그렇죠.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 화장실로 들어와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. 혼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저 전두광 장군이 어떤 행동을 할까. 근데 이제 막 되게 낄낄거리면서 웃는 장면으로 표현이 돼요. 그 마치 그 호아킨 피닉스 나왔던 조커 같이 막 그렇죠. 이렇게 예, 예. 웃어요. 맞아요. 되게 약간 기괴하게. 맞아.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조금 이제 아쉬웠어요. 그러니까 뭐 전두광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영화 안에서 뭐 거의 뭐 순수 악으로나 그렇죠. 그려지고 있지만, 그러니까 김성수 감독이 이 전두광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그리기로 작정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거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.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. 거기에서 근데 이제 낄낄거려 버리면 그냥 뭐 겉과 속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투명한 빌런인 건데, 만약에 그 장면에서 차라리 뭐 다리가 풀려서 나 사실은 본인도 되게 무서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표현했던지, 그렇죠. 아니면은 뭐 오열하는 장면을 넣었던지, 만약에 이랬다면 저 전두광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냥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, 그러니까 관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물들이 너무 평면적으로 그려지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더 좋은 영화라는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있어요. 그게 이제 김성수 감독의 어떤 메시지인 것 같고. 맞아요. 그게 완전히 극명하게 아예 나눠버리자. 거기가 그쵸. 네, 그게 이제 연출가로서라기보다는 이제 이야기꾼으로서 이렇게 그냥 구분하겠다. 네. 그걸 선택하신 것 같은데 영화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거죠. 그래서 방금 이제 이야기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맞고, 이게 이야기로서 그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렇죠. 감안을 하면서 우리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. 이 얘기를 시작했을 때 왜 실명을 안 쓰고 이름 헷갈리게 했을까. 그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고,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송사를 좀 피해가기 위한 그런 법적인 문제 같은 걸 피해가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, 또 이제 그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.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현실하고 좀 구분을 해서 마음껏 그냥 픽션의 세계에서 그냥 우리가 한번 끌어와 볼게. 이거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거를 뭐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. 이거는 그렇죠. 영화고 엔터테인먼트니까 그냥 이거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 극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지 않았을까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송 준비하고 또 이 영화 개봉 이후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는 그냥 가명으로 하신 게 잘한 것 같다. 맞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하더라고요.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. 네네. 얘기를 하다 보니까. 요 실존 인물 이태신과 장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 이태신, 현실 속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장태환 장군은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아드님도 돌아가시고, 제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했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단순화해서 한 사람이 그냥 드러나다 보니까 장태환, 이게 논란의 지점이 거긴 것 같아요. 이제 영화 보고 나서 뭐 아까 원우 씨 근처에서 뭐 단톡방에서 뭐 좀 시끄럽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자칫하면 장태환 장군이 군부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처럼 또 이렇게 과장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염려는 있더라고요. 근데 장태환 장군은 사실 박정희 시대 때 별을 단 사람이고, 그리고 그렇죠. 나중에 이제 2000년도인가요?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, 뭐 공기업 사장님도 하시고.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로 이제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셨거든요. 그러셨구나. 그건 몰랐네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분은 이제 군부 자체에 대한
반감보다는 적법하지 않은 12.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의기를 보여주셨던 네. 분이죠. 장탄 장군 자체의 잘못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한 인물을 또 너무 또 이제 해석하시면서 극단적으로 마치 뭐 어떤 분들이 이게 좌파 영화다,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우파가 봐서는 안 된다, 맞아요. 이런 논쟁으로 번지는 소재 자체, 그 상황 자체가 조금 안타까워요. 네, 그러니까 네, 네. 한 인물을 그래서 조금 더 내면을 잘 보여줬다면 사람들이 약간 좀 치우침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죠. 물론 장탄 장군은 전 뭐 참군인이라고 생각을 네, 하는데 네.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출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한쪽에서는 뭐 좌파 영화다, 한쪽에서는 뭐 아니다, 뭐 이렇게 한데, 근데 그 양측의 근거가,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그냥 정치 영화가 전혀 아니고 그냥, 그러니까 뭐 물론 완벽하게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좌파 영화로 몰아가건 우파 영화로 몰아가건 조금씩 그 근거가 희박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왜냐면은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황정민 씨가 이번에 전두광으로 나온 황정민 씨가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찍으셔갖고 벌써 그 10년이 됐네. 거의 10년 그 됐잖아요. 정도 그때는 그 영화가 국제시장 영화는 우파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였거든요.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고 황정민 배우가 그 우파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다가 기수처럼 지금은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김성수 감독도 마찬가지예요. 김성수 감독의 전작이 바로 아수라잖아요. 아수라가 또 그 전에는 또 이제 뭐 이게 뭐 우파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약간 조금 그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. 그렇죠. 뭐 이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어떤 모 정치인을 빗대서 만든 거다.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또 정치에 붙기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우파들이 좋아했어요. 또 그렇죠. 아수라를. 근데 또 지금은 이게 같은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는 걸 보면 사실 김성수 감독님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재밌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영화로 엔터테인먼트로 만드시는 거고 그거에 이번에 좀 크게 성공하신 거죠.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면은 됐다는 생각을 하고 12.12 사태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태어나기보다도 더 전 이야기이고 저희로서도 좀 낯설기도 한데 사실은 또 저희 윗세대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MBC에서 뭐 제오공화국 같은 드라마에서 한번 다뤘었고 평가가 전혀 이번에 처음 이뤄진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죠.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고 끌어올이 된 거거든요. 되게 묻혀있던 거를 김성수 감독님이 끌어올리신 건데 물론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고 자기의 관점을 뭐 다잡아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저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뒤틀고 서로 싸우고 이럴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 걸 보느냐, 보이는 걸 그대로 보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. 사람이.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영화 자체를 김성수라는 감독님이 좌파적일지 우파적일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안마다 또 한 인간이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한 인물을 그냥 마치 딱 너는 좌파야, 너는 우파야라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거든요.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느꼈었던 어떤 페이소스들을 통해서 좀 그때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다면 조금은 좀 가라앉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역사적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재밌는 영화 같이 보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뭐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물로서 아주 근현대사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히 영화로서 할 수 있는 순기능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서도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잘 던진 것 같습니다.